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 다시 또 야당 지도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텐데요. 지금 야권에서 참 인물난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철수 대표가 소환이 돼가지고 요새 핫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야당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이 부분이 다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러 그 외곽에 있는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탐탁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 정당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이기기가 힘드니까 여권을 그래서 뭔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야권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논의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플랫폼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막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국민의힘 당 비호감도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플랫폼 얘기가 나오니까 김종인 대표는 관심이 없다. 혼자 해라.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의도 연구원장인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상훈 전 의원이죠. 정치 입문 9년 만에 창당만 5번 한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 폄훼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세만으로 힘들다. 이건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명확한 건 지금 야권만 가지고는 이 환경에서 재보궐선거의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확실한 대표 주자를 못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야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재보궐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좀 비사인데 지난 2017년도 대선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41%를 받았잖아요. 예. 그때 홍준표 당시에 자유한국당입니까? 대표 24 그리고 안철수 그때 국민의당 이게 대표가 21% 그리고 유승민 네. 그때 바른미래당입니까? 6% 정도 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 합이 51%입니다. 예. 이게 재밌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51.6대 48이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41이지만 이게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또 6.8%인가 뭐 이래 받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거의 이게 우리가 큰 틀로 보면 51대 48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번 총선 결과에서는 지역구에서 이 정당 지지율을 합산해서 볼 때는 민주당이 49 이렇게 국민의힘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죠. 국민의힘이 41 8% 차이가 났어요. 이게 그 차이가 상당히 뒤집어지면서 좀 벌어진 택이죠. 이게 그렇게 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보수 세력에서는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추락했던 보수의 기세가 한번 반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부분이 바로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다. 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대선은 없다라고 아주 절박하게 보는 거죠. 이게 그 절박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선될 것이냐.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부산에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는 부산에서도 보수 야당이 아주 참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여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산시장 후보가 돼야 된다.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예를 들면 보수의 어떤 혁신을 상징할 수 있는 중도층의 표의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부산시장도 공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장은 말할 것도 없죠. 서울시장에서 이 지금 이제 팽팽한 어떤 이 8% 10% 차이 나는 이 부분들을 뛰어넘으려면은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당내 인사들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밖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계속 만났던 겁니다. 예? 뭐, 이 언론 보도에서 우리가 확인된만 보더라도, 뭐, 이 정운찬 총리라든지, 뭐, 그 김택진, 의상입니까? 그 벤처기업, 라든지, 예, NC소프트죠. 또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어쨌든 당의 인사들을. 네. 왜냐면 이분들을 영입해 와야 이게 중도 확장성이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를 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 퇴짜 맞았잖아요. 김영희 위원장이. 네. 어떤 사람 만나주지도 않고, 예? 그럼 자기는 뭐 그러면 뭐 자기 안 만나겠다면 그만이지 뭐 이랬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다 퇴짜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당의 인사 중에서 정치권 밖의 인사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 영입에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잘 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지지율이 고차가 된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어떤 기운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혁신 플랫폼으로서 신당 창당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김건식 교수 지금 이 국민의힘의 그 송파의 당협 위원장이죠. 네. 본래 그 안철수 쪽에서 통일 정책을 하고 있던 분인데 이 김 교수 같은 경우는 취지는 이해하나 좀 너무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고 다수의 그 국민의힘 이 정치인들은 의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뭔가 야권 연대, 반문 연대, 반민주당 연대를 통해서 서울시장을 가져와야 된다. 승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신당 창당으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들 바라는 거는 지금 경선 룰을 뭐 예비 경선은 100% 여론조사, 그 다음에 본 경선도 20% 당원 80% 시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을 갖다가 새로운 당 외의 사람이 들어올 때 개방적으로 해가지고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걸 정확하게 읽고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걸. 근데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는 흘러감에 따라서 다른다고. 선거란 것은 아마 지금 좀 있으면은 경선 룰이 서로 확정되고 경선에 참여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가상 대결이 계속 보도될 겁니다. 가상 대결이 이 국민의힘 A라는 부분하고 민주당의 B 부분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후보를 붙더라도 민주당 후보에게 안 된다. 그럴 때는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될 때 그때도 맹인규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그 서울시장 경선에서 앞서 나갔어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 카드를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서 가상 대결에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히든 카드로서 그 전해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총선 불출마 오세훈 전 시장을 그때 카드로 내밀은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승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경선 과정이 진행되지면서 내년 초에 될 수 있고 어떤 말하면은 지금 4월 9일 선거입니까?
이 재보선이 4월 초 정도 되죠. 그래서 요것의 한 2달 전에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내년 이 초까지 넘어가서 결정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아니다, 맞다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서 계속 가져가리라 봅니다. 4월 7일이네요. 네. 보니까. 저는 뭐 대체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약간 그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국민의힘의 당 비호감도를 극복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합당 절차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호감도가 바뀌나요? 극적으로? 사실 그거는 전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난 대선 때만 해도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게 안철수 대표였고, 그 다음에 안희정 경선 후보였죠. 경선 후보가 그 대안이 됐고, 그 다음에 안희정 그 후보가 낙마하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양강 구도로 양당 체제로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과연 그렇게 신선한 카드인가? 그런데 신선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세력이 시너지를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103석이고 국민의 그 당 같은 경우에는 3석이에요. 이게 무슨 시너지가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이 자체를 얘기하면서 합당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야권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데, 대선을 가야 한다라는 큰 공감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지 않으면서도 이 재보궐선거의 국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야 하는데, 높이는 그 구도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면은 절차적인 건 치우고요.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재보궐선거의 구도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이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고민도 있을 테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너지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플랫폼 창당의 그 합당의 그런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다른 대권 주자들도 좀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맡겠느냐, 알아서 놔두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약간 무시 작전으로 가는 거고요. 홍준표 의원은 또 양비론을 했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둘 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의 스테이터스가 당이 밖에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 과정의 수많은 과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게요. 사실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반문연대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문연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세 가지고는 승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세가 약해서 패배합니까? 지난번에 총선 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통합을 했죠. 그런데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참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통합만 하는 게 대안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어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거기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을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정당에서 후보 검증을 포기한 때예요. 정당은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후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치가 없는 정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세계 그 정치 형태도
가치를 얘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아까 그 얘기했듯이 우리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가치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가치를 저버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민주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승부보다는 가치를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보수는 지금 무너진 거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인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해요. 그거를 저버리고 계속 사람들을 빌려와 가지고 세우고 해가지고 무너지고 뭐 윤석열 1등 그 총장이 1등 나온다고 해서 7월 그 저 퇴임한 다음에 바로 뭐 모셔오면은 그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황교안 대표하고 똑같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카드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의 탄탄한 인물군들을 일단 키워봐야 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고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 불만이 있는 게 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삐꾸를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정당은 인물을 제대로 키워내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벌이면은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문 연대가 됐건 뭐 통합 플랫폼이 됐건 그거는 당내에서 인물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그 만들어낸 다음에 할 얘기지 지금같이 인물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합한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30년간 쭉 이렇게 지켜보고 뭐 이런저런 부분에 그 함께하고 또 폴리뉴스로서 20년간 이렇게 그 쭉 이렇게 이 분석해보고 한 그 과정을 이 보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가 외부로만 돌릴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인사를 갖다가 육성하고 기회를 주고 그 바탕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역사에서 본다면은 정치인들이 커나가는 거는 누가 이 만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어떤 아젠다를 갖다가 제시하고 또 현안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서 실천할 때 그것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 국민의힘의 여러 대선 주자급에 있는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이 판을 안 만들어줘서 그리고 그 사람 기회를 안 줘서 우리 지지도가 이렇게 이 뭐 한 자릿수에 미미할 정도로 낮다. 그거는 저는 그 대선 주자급의 정치인으로서는 할 이야기가 못 된다고 봅니다. 지금 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새롭게 그거 했다. 그럼 본인이 그 중국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굳이 당론으로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 정치인들은 다 국민적 기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해오고 그거 의견을 수렴한 부분들을 갖다가 제시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 판을 안 만들어줘서 어쩌다 저쩌다 저는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 한 명이 보수 야당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말 맞다나 자기는 이 뭔가 당의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 떠맡은 거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경선 룰이 확정되고 경선에 들어가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뭐 지금 조직의 세력을 잇기나 합니까? 그리고 자기 메시지가 사실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은 제한적이죠.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안철수를 위한 변명을 한마디 하자면은 안철수 우리 다 알다시피 처음에 센세이션 했잖아요. 노무현 등장하고 비견될 정도로 안철수의 새정치 이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모아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양보, 철수를 거듭하다가 그 이유는 보니까 방향이 지그재그로 가고 뭐 이런 바람 때문에 상당히 그 선명성과 또 기대감을 갖다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놀라운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이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
예, 아마 나왔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철수가. 자기가 당시에 이 유승민 이 전 의원한 대표하고 같이 당을 꾸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당이 뭔가 지방선거 치러야 되니까 지방선거의 핵심은 서울시장이다. 그 서울시장 선거에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된다. 이게 유승민 대표는 침묵으로 했고 본인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보니까 90만 4, 5만 표 받았어요. 그 거의 100만 표 가까이 표를 받아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미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대선과 그 이후에 그 당이 막 쪼그라들고 들대로 쪼그라들고 포용이 아니라 뺄셈의 정치를 하는 모습들 보고 끝났다 했는데 여전히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은 머릿속에는 이 대선이 탁 꽂혀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지금까지 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국민의힘과 이 보수 세력들이 볼 때는 이 안철수한테 기대하는 거는 바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예? 자기가 가진 그런 표 확장성을 가지고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해달라. 그럼 우리는 그 기반으로서 대선을 이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서로 목표치가 달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요 앞으로 몇 개월의 과정 속에서 그 부분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올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절대 자기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 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이분은 약속에 대한 결백증 같은 게 있는데, 그래도 정치는 변하는 생물이니까, 저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말이 들고.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있다는 식으로.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뭐 이런 발언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갈등이라든지 충돌은 계속 진행 중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 다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희생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또 야권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세나 구도나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정말 특별한 안철수만의 브랜드와 가치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냥 묵묵하게 대선으로 가시는 게 맞다. 뭐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안철수 지금 대표도 그렇고 계속 뭐 서울시장 한마평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약간 자리를 뭐 호랑이는 뭐 큰 사냥꾼은 호랑이를 잡아야지 지나가는 뭐 노루나 토끼 이런 거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한테 그냥 맡기고 결국은 대선을 통해서 호랑이 잡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